아니, 한국은 월드컵 예선에서 떨어져서 완전히 망한 나라잖아. 우리 일본은 전승으로 통과했는데 도대체 왜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 저딴 덜 떨어진 한국으로 가는 거야? 훨씬 더 잘하는 일본이 있는데 한국 같은 곳에 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전 세계 축구 레전드들로 손꼽히는 선수들이 대한민국을 찾았습니다. 발롱도르 수상자,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 챔피언스, 리그 우승자들까지. 이 장면을 지켜보던 한 일본 기자의 표정이 충격 그 자체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본 사연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인물 및 내용 일부가 각색되었습니다. 지금 잠시 1초만 시간 내셔서 행운을 부르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코바야시 미사키고 도쿄 포스트에서 컬럼니스트로 일한 지 13년 됐어요. 어느 날 편집장이 저에게 정말 속이 뒤틀리는 임무를 줬어요. 한국에 가서 이 기사를 취재해야 한다는 거였죠. 제가 싫어하는 나라에 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속이 메스꺼웠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분노로 손이 떨리고 있었죠. 기사 제목이 마치 저를 비우는 것 같았어요. 축구 전설들, 아시아 투어의 역사적 장소로 한국을 선택하다. 왜 하필 한국이죠? 왜 일본이 아닌 건가요? 그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미사키 씨, 편집장이 제 책상에 취재지를 놓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 최고 멀티 컬럼니스트예요. 당신이 필요해요. 그가 잠시 멈추더니 제 얼굴이 어두워진 걸 보고는 눈치를 챘겠죠. 알아요.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 감정이 있다는 거요. 그래서 더더욱 당신이 가야 해요. 왜 저 축구 스타들이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는지 알아봐요. 저는 선수들 명단을 다시 한번 봤어요. 번개 같은 스피드로 유명한 프랑스 전설 티에리 앙리, 힘있는 공격수인 코트디부아르의 디디에 드로그바, 영국의 수비벽 리오 퍼디난드, 브라질의 황금아이 카카, 그리고 또 다른 브라질의 기적 히바우두. 이들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전설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다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다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떠오르는 태양의 애국자라는 민족주의 단체의 일원으로 일본이 한국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일본은 더 발전했고 더 문화적이고 더 세련됐다고요. 우리 주간 모임에서는 종종 한국이 일본의 성공을 모방하려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축구 스타들이 한국을 일본보다 더 중요한 곳으로 여기고 있으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저는 컴퓨터로 더 많은 기사를 검색했어요. 모든 기사들이 한국 축구의 세계적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찬양하고 있었어요. 유럽 리그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 현대적인 한국 축구 경기장, 열정적인 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죠. 그 기사를 읽을 때마다 저의 분노는 더욱 커졌어요. 할게요. 저는 편집장에게 말했어요. 한국에 가서 뭐가 정말 문제인지 알아올게요. 제 머릿속에선 이미 무언가 의심스러운 일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아마 이 선수들이 엄청난 돈을 받고 있을 수도 있고 비밀 거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카메라와 노트북을 챙기면서 떠오르는 태양의 애국자 친구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봤어요. 그들은 제가 한국에 가는 걸 좋아하지 않겠지만 제 임무를 설명하면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진실을 밝혀낼 거고 일본이 여전히 아시아의 진정한 리더라는 걸 모두에게 보여줄 거였어요. 화장실 거울을 보며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봤어요. 까만 머리에 서서히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했더라고요. 컴퓨터 화면을 오래 봐서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죠. 하지만 제 얼굴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인 건 결심이었어요. 한국보다 일본이 더 우월하다는 걸 증명해낼 거라고요. 짐을 다 챙기고 나니 편집장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비행기 일정이었어요. 내일 아침 인천공항으로 떠난다는 내용이었죠. 한국 땅을 밟아야 한다는 생각에 속이 울렁거렸지만 그 감정을 밀어냈어요.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어요. 일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임무였어요. 침대에 앉아 나이트 스탠드 위에 있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봤어요. 제가 어린 시절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어요. 할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셨고 항상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절대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이제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 말씀을 증명하러 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인정하기 싫은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혹시 내가 틀린 건 아닐까? 한국에 대해 내가 믿는 모든 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그 생각을 밀어내고 제 임무에 집중했어요. 내일부터 저는 한국 축구가 왜 부상하게 되었는지 그 진실을 밝혀내는 여정을 시작하게 될 거였어요. 저는 도쿄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고 한국에 대한 저의 생각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됐어요. 매일 아침 학교에 걸어가면서 일본 품을 파는 가게를 지나치곤 했는데요. 그 가게 주인 하라다 씨는 자주 저한테 일본이 자동차부터 컴퓨터까지 모든 것을 가장 잘 만든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줬어요. 우리는 아시아에서 최고야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의심 없이 그 말을 믿었죠. 제 아버지는 일본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셨고 항상 일본 제품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저한테 상기시켜 주셨어요. 저녁 식사 때면 아버지는 저희 밥솥, TV, 냉장고를 가리키면서 봐라, 다 일본산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 한국 제품이 가게에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그게 일본 디자인을 그냥 싸게 베낀 거라고 말씀하셨죠. 고등학교 때 저는 한 공부 모임에 가입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 모임이 민족주의 단체와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 모임의 리더들은 우리한테 한국에 대해 나쁘게 묘사한 영상과 기사를 보여줬어요. 그들은 한국이 가난하고 더럽고 한국 사람들은 무례하며 그들의 문화는 일본 문화를 그냥 베낀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런 주장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는데 제가 늘 들어왔던 이야기와 일치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모든 걸 바꿔놓은 사고가 일어났어요. 어느 비 오는 저녁,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한국산 자동차가 젖은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저를 들이받았어요. 그 사고로 저는 오른쪽 다리에 영구적인 절뚝거림이 생겼어요. 사고의 잘못은 차가 아닌 운전자에게 있었지만 저는 모든 것을 한국 탓으로 돌렸어요. 그 사고는 제가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죠. 회복하는 동안 저는 온라인에서 그 민족주의 단체의 영상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 영상들은 한국이라고 주장하는 장면들을 보여줬는데 쓰레기로 가득한 거리, 무례한 사람들, 허름한 건물들을 담고 있었어요. 이런 영상들은 제 상황에 대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어요. 저는 적어도 나는 일본에 살잖아. 여긴 깨끗하고 질서가 있잖아. 라고 생각했죠. 저널리스트로 일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표현할 기회가 더 많아졌어요. 아시아 경제나 문화를 다룰 때면 저는 항상 일본을 칭찬하고 한국을 비판하는 식으로 기사를 쓰곤 했어요. 제 편집자들은 이런 접근 방식을 좋아했는데 비슷한 생각을 가진 독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이 뭔가 잘 해냈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저는 그들이 일본 아이디어를 베꼈다거나 다른 나라의 부당한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썼어요. 그 민족주의 단체는 마치 제게 두 번째 가족 같았어요. 저희는 매주 주말마다 도쿄의 작은 사무실에서 모였어요. 사무실 벽은 일본의 성과를 보여주는 포스터들로 가득했죠. 우리는 몇 시간씩 앉아서 일본의 명성을 지키고 한국보다 우리가 우월하다는 걸 증명할 방법을 계획했어요. 그 모임에서는 아무도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고 우리는 서로의 부정적인 시각을 지지해줬죠. 그래서 티에리 앙리나 카카 같은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일본 대신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모욕감을 느꼈어요. 어떻게 이런 세계적인 스타들이 일본보다 한국을 선택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소식은 제 속을 뒤틀리게 했고 화와 혼란으로 가득 찼죠. 저는 왜 그런지 꼭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팀과 함께 한국에 가기로 동의하게 됐어요. 저는 분노와 결의에 가득 찬 채로 짐을 쌌어요. 제 머릿속에는 이번 여행이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맞다는 걸 증명할 기회라고 생각했죠. 모두에게 일본이 여전히 아시아의 진정한 리더라는 걸 보여주고 그 축구 스타들이 큰 실수를 했다는 걸 밝힐 생각이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제가 한국행 비행기에 타면서 얼마나 많은 증오를 안고 있었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일본의 명예를 지키러 가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한국과 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바뀌게 될 여정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제 손은 땀으로 축축했어요. 저는 더러운 바닥, 무례한 사람들, 온갖 혼란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봤던 영상들이 전부 그런 모습이었고 그게 제가 늘 믿어왔던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는 발이 멈췄어요. 공항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대리석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커다란 유리창으로 쏟아지는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있었어요. 천장은 굉장히 높았고 현대적인 예술 작품들이 공중에 우아하게 걸려 있었어요. 저는 몇 번이나 눈을 깜빡이며 제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건지 확인했어요. 저기요. 어린 공항 직원이 완벽한 영어로 저에게 말하며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입국 심사대로 가는 길 안내해 드릴까요? 그녀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고 유니폼은 깔끔하고 단정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 놀란 기색을 감추려고 했어요. 공항을 걸으면서 저는 쓰레기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화장실은 도쿄에서 봤던 화장실들보다도 훨씬 깨끗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건 제가 상상했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창문에 얼굴을 대고 바깥을 바라봤어요. 허름한 건물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어요. 디지털 광고판에는 최신 스마트폰과 명품 브랜드 광고가 번쩍였고 거리에는 나무와 꽃들이 심겨 있었어요. 강남에 있는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방은 넓고 현대적이었고 일본 호텔에서도 보지 못한 기술들이 있었어요. 직원들은 여러 언어를 구사했고 서비스는 완벽했어요. 저녁을 먹으러 나갔을 때 거리에는 멋지게 옷을 입고 디자이너 상점 쇼핑백을 든 젊은이들이 가득했어요. 다음 날 전설적인 축구 선수들이 나타날 축구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제 배는 긴장감으로 뒤틀렸어요. 이제야 한국의 열악한 면모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분명 사람들이 밀치고 아수라장이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또 틀렸어요. 사람들은 정말 많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질서정연했어요. 모두들 줄을 잘 서서 흥분된 듯 이야기하면서도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동일한 유니폼을 입은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사람들을 자리로 안내하며 고개를 숙여 웃고 있었어요. 경기장은 최신 시설이었고 대형 스크린과 완벽하게 관리된 필드가 인상적이었어요. 축구 스타들이 등장했을 때 관중들은 환호했지만 아무도 밀치거나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좋아하는 선수 중 하나인 티에리 앙리가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지으며 경기장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저는 컬럼니스트들 사이를 헤치며 그에게 일본 축구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어요. 앙리 씨, 제가 영어로 외쳤어요. 일본 축구와 비교했을 때 한국 축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앙리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지만 그의 대답은 제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어요. 여기 한국의 열정은 정말 대단해요. 앙리가 관중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팬들, 시설, 조직 모두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한국 축구는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그가 한국 팬들과 셀카를 찍으러 돌아서는 걸 보며 제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카카와 히발두도 똑같이 즐겁고 편안한 모습으로 한국 팬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아무도 일본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어요. 행사가 끝난 후 저는 혼란스럽고 답답한 마음에 메인 인파에서 벗어나 걸었어요. 제 머릿속에 그렸던 한국의 모습과 일치하는 걸 찾고 싶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군중들도 대부분 흩어졌어요. 이제야말로 그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와 혼란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경기장 주변은 깨끗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남아있는 몇 개의 물병을 주워가고 있었고 청소부들이 이미 일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소할 것도 별로 없었어요. 모든 게 질서 있고 효율적이며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죠? 동료인 모리타 씨가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녀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한국의 성장을 직접 지켜봤다고 했어요. 미사키 씨가 찾고 있는 한국은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한국을 열등하다고 말하는 동안 그들은 인상적인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한국을 봐야 할 때일지도 몰라요. 저는 말없이 서서 서울의 현대적인 스카이라인을 뒤로 마지막 햇빛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발밑에 땅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실제로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게 어떤 기분인지 모르겠어요. 축구 경기가 끝난 후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한국 자체가 아니라
제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았거든요. 서울 거리를 계속 걸어다니며 사람들 사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제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생각들을 하나하나 도전하는 듯했죠. 그날 저녁, 일본어로 말하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약 20명 정도의 일본 팬들이 길거리 음식 가판대에 모여 떡볶이를 먹으며 웃고 있었어요. 왜 그들이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지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갔어요. 제가 항상 미워해야 한다고 스스로 세뇌시켜왔던 나라에서 말이에요. 여기 분위기 진짜 최고야. 한 젊은 팬이 얼굴이 빨개진 채로 말했어요. 손흥민이 모든 사람에게 인사하는 거 봤어? 정말 겸손한 슈퍼스타야. 저도 모르게 물어봤어요. 왜 다들 한국 축구에 이렇게 열광하는 거예요? 일본 선수들을 응원해야 하지 않나요? 토트넘 핫스퍼 유니폼을 입은 한 소녀가 저를 바라보며 친절하게 말했어요. 요즘 유럽 축구 보고 계세요.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아시아 선수예요. 골든 부츠도 받았어요. 일본 선수는 그런 적이 없죠. 그녀의 말은 제게 찬물을 끼얹은 듯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저는 한국 축구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선수들을 배출하는지 알고 싶어서 팔로우하게 됐어요. 한국의 유소년 축구 시스템이 이제 아시아에서 최고로 평가받고 있는 거 아세요? 그 무리의 한 나이 지긋한 남성도 고개를 끄덕이며 어묵탕을 먹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지. 그가 말했어요. 한국의 축구 프로그램이 정말 많이 성장했어. 그들의 선수들이 유럽의 최고의 클럽들에 있어. 손흥민은 토트넘에 있고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에 있잖아. 이제 한국 여자 축구팀까지도 국제적으로 굉장한 성과를 내고 있어. 그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제가 쌓아온 편견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화가 난 민족주의자들이나 일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재능과 성공을 인정할 줄 아는 축구 팬들이었죠. 그게 어디서 나왔든 상관없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노트북을 켜고 우리 민족주의 그룹이 수백 번 공유했던 반한 영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각으로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지저분한 한국 거리를 보여준다는 영상에서 멈춰서 배경의 간판들을 자세히 보니 그건 한국어가 아니라 중국어였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다른 영상들도 팩트 체크해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빈곤을 증명한다는 영상은 몇십 년 전의 장면이었고 폭력적인 한국 시위대라고 했던 영상은 완전히 다른 나라의 것이었어요. 영상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거짓과 조작이 드러났어요. 제가 믿어왔던 진실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본에 있는 우리 민족주의 그룹과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화상 채팅으로 제가 찾아낸 사실들을 보여줬어요. 봐요. 제가 한 영상의 배경에 있는 중국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린 거짓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이 영상들은 가짜예요. 한국은 우리가 말해왔던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들의 얼굴이 분노로 어두워졌어요. 너 세뇌당했구나. 누군가가 소리쳤고 다른 사람들은 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룹의 리더는 일어나서 얼굴이 붉어진 채 소리쳤어요. 너는 배신자야.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면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 다음 날 그룹 사무실에서 제 짐을 챙기러 갔을 때 3명의 멤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갑자기 저를 벽에 밀치고 제 머리 위로 물을 끼얹었어요. 더러운 한국의 영향력을 씻어내라며 제 물건들을 던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물에 젖은 채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그 순간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증오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는 거요. 저 역시 그랬어요. 옷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마치 제 편견을 씻어내는 것 같았고 그 덕에 깨끗해졌지만 동시에 두렵고 외로웠어요. 진실을 알게 된 대가로 저는 제 공동체를 잃었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였어요. 한국은 제 적이 아니었어요. 증오가 적이었죠. 저는 침대에 앉아 그들이 제 얼굴을 때린 자리에 멍을 만졌어요. 옷은 여전히 그들이 제게 끼얹은 물 때문에 축축했어요. 더러운 한국의 영향을 씻어내라라고 그들이 소리쳤어요.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제 친구였는데 이제는 저를 적대시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어요. 또 다른 화난 메시지가 단체에서 왔더라고요. 저는 휴대폰을 꺼서 베개 위에 던져버렸어요.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화가 나서도 그랬어요. 저 자신에게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눈을 가리고 있었을까 싶었거든요. 방 건너편에 있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똑같은 얼굴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멍이 보랏빛으로 변하고 있었고 손으로 만지면 아팠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아팠어요. 수년간 저는 그 민족주의 단체의 일원이었어요. 함께 식사를 하고 행사에 가고 서로를 지지해왔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게 사라졌어요. 저는 책상으로 걸어가 노트북을 켰어요. 예전에 봤던 반한 영상들이 여전히 브라우저 기록에 남아있더라고요. 새로운 시각으로 그 영상을 다시 클릭해봤어요. 도대체 왜 지금까지 못 본 걸까요? 영상에 나온 더러운 거리는 한국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이었고 폭력적인 한국 시위대라고 했던 장면도 완전히 다른 나라의 영상이었어요. 우리는 거짓된 영상을 보고 있었고 저는 그걸 전부 믿었어요. 속이 메스꺼웠어요. 제가 그 영상들을 얼마나 많이 공유하고 화난 댓글을 달았는지 떠올랐어요. 제가 그런 거짓을 퍼뜨리는데 일조했던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저 자신이 그걸 진심으로 믿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 봤던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현대적인 건물들, 그게 진짜 한국이었는데요. 우리가 봤던 가짜 영상들이 아니었어요. 제 아파트 옆집에 사는 한국인 가족이 생각났어요. 3년 동안 그들의 반가운 손짓을 외면하고 인사를 건네도 모른 척했어요. 설날에는 그들이 음식을 가져다 줬었는데 저는 집에 없는 척했어요. 다 제가 선택한 거짓말 때문이었어요. 아파트 안의 정적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보통이라면 단체에서 온 메시지들로 휴대폰이 계속 울렸을 텐데요. 우리는 농담을 나누고 모임 계획을 세우고 일본을 지켜야 한다며 사명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죠.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체 채팅방에서 저를 쫓아냈고 몇몇은 아예 소셜미디어에서 저를 차단했어요. 마치 제 삶의 한 부분이 지워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다른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화도 두려움도 아니었어요. 마치 안도감 같은 거였어요. 오랫동안 숨을 참고 있다가 이제야 제대로 숨을 쉴 수 있는 느낌이랄까요. 제가 믿었던 거짓말들은 무거운 돌처럼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이제 그게 진실이 아님을 깨달으니 그 돌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창가로 걸어가 창밖을 봤어요. 도쿄가 저 멀리 펼쳐져 있었고 저녁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제 나라를 사랑해요.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일본을 사랑하는 게 한국을 미워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일본이 위대해지는 건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지 않아도 가능한 일이었어요. 제 얼굴에 난 멍은 며칠 내로 사라질 거예요. 젖은 옷도 마르겠죠. 하지만 제 안의 변화는 영원할 거예요. 다시는 그 거짓말을 믿을 수 없을 거예요. 진실이라는 건 한 번 보고 나면 다시 보지 않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거니까요. 내일 저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로 제가 보고 경험한 것들에 대해 쓸 거예요. 남들이 믿으라고 말한 것들 말고요. 어쩌면 한국을 방문한 축구 전설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할 수도 있겠네요. 그들이 왜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했는지가 아니라 그들의 선택이 제게 어떤 편견을 깨닫게 해줬는지에 대해요. 옛 친구들은 아마 제가 쓴 글을 싫어할 거예요. 또 화난 메시지를 보낼지도 모르죠. 다시 저를 해치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때로는 모든 걸 잃어야만 진짜로 필요한 걸 찾을 수 있는 법이니까요. 다시 한번 멍 자리를 만졌어요.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는 상기시키는 느낌이었어요. 진실이 아플 수도 있지만 거짓말을 안고 사는 건 더 아프다는 거요. 모든 일이 벌어진 후 제 인생에 큰 변화를 줘야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전에 속해 있던 민족주의 그룹 친구들은 이제 저랑 연락을 끊었고 가끔은 정말 외롭기도 했어요. 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자유를 느꼈어요.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었던 증오의 무게에서 벗어난 자유를요. 어느 아침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편집장이 저한테 우리 동네에 새로 생긴 한국 식당에 대한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그런 과제는 거절하거나 악의적으로 썼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저는 진실을 쓰고 싶었어요. 바쁜 금요일 저녁, 그 식당을 찾아갔어요. 구운 고기와 매콤한 김치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일본인과 한국인 손님들이 나란히 앉아 식사를 하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일본인 노부부가 한국인 사장님에게 불고기를 상추에 싸먹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는데 사장님은 서툰 일본어로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모두가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단순한 장면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예전에는 한국에 관한 건 전부 열등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두 나라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고 우정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기사에 쓸 메모와 사진을 꼼꼼히 남겼어요. 그리고 그 기사가 나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독자들이 이메일과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어요. 한국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다가 실제로 한국 사람들을 만나거나 한국을 방문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 친구들과의 이야기나 서울 여행기를 공유했고 몇몇은 예전에 저처럼 민족주의 그룹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어요. 이 반응에 용기를 얻어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일본과 한국의 평범한 사람들, 학생, 노동자, 예술가, 운동선수에 대해 쓰기로 한 거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공통점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차이점만 강조하는 대신에요. 저는 K-팝 춤을 배우는 일본 학생과 일본 라멘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한국 셰프를 인터뷰했어요. 두 나라에서 협력하는 기업들과 두 나라의 친척이 있는 가족들도 만났죠. 각각의 이야기는 저에게 새로운 걸 가르쳐줬고 제 이전 신념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게 해줬어요. 물론 항상 쉽지만은 않았어요. 가끔은 예전의 사람들이 제 기사에 화난 댓글을 남기거나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몇몇 옛 동료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그런 말들이 여전히 상처가 되긴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저를 막을 수 없었어요. 저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가장 큰 놀라움은 한국 언론상 심사위원회에서 제 기사를 주목했을 때였어요. 그들은 아시아의 편견을 깨는 것에 관한 회의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저를 서울로 초대했거든요. 많은 나라의 기자들이 있는 무대 위에 서 있자니 긴장되면서도 자랑스러웠어요. 제 이름은 코바야시 미사키입니다. 제가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예전에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로 한국을 미워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증오는 무지에서 나오고 무지는 직접 경험해 봐야만 치유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발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한국 기자들 중에서도 일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앞으로 같이 기사를 써보자고 약속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일본과 한국을 넘어 더 큰 무언가의 일부분이 된 것 같았어요. 우리 두 나라 사이에 다리를 놓는 운동의 일부가 된 거죠. 지금도 저는 사람들을 갈라놓는 대신 함께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는데 아직 많이 서툴러요. 가끔 학교를 방문해서 제 경험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주며 제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고 있어요. 예전 교통사고로 다리가 가끔 아프지만 이제는 한국 차 탓을 하지 않아요. 대신 저는 우리 두 나라 간의 더 나은 이해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결국 저도 많은 시간이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작은 걸음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저는 이 새로운 길을 한 이야기씩 걸어가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증오를 품고 한국에 도착했던 예전의 미사키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져요. 물론 여전히 일본을 사랑하고 제 나라의 자부심을 느끼지만 다른 나라를 존중하는 게 우리를 결코 덜 위대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걸 배웠어요. 오히려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죠. 이 글을 쓰는 지금 저는 또다시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정과 이해를 쌓기 위해서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여정은 계속되고 있고 그 여정의 일부가 되어 감사한 마음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감상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